자,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박영권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서 뵀었는데 오늘 그렇죠.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랐네요. 어떻게 되신 죄송합니다. 거예요? 미리 아셨던 거죠? 아이고 인사인데 뭐 미리 모르고 전혀 임명할 수는 없겠죠. 어제 그러니까 시침이 어제 떼고 시침이 떼고. 방송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예. 인사라는 게 뭐 예. 밀행성의 원칙이 있고 마지막까지는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저 어제 밝히셨으면 특종이 단독이 되는 거였었는데. 아니 방송 끝난 다음에 슬쩍 얘기를 해주시든지. 아 그렇게 영향력이 큰 한판 승부에서 얘기를 하면 동네방네 스피커 들고 떠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어제 말씀하셨으면 오늘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겠죠. 예. 자 김성애 소장 정확하시네. 예. 자, 일단 지금 혁신위 대변인도 맡고 계시는데 네. 비대위원으로 임명되셨어요. 일단 저희가 경기 몫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비대위원으로 어떤 또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대변인님께서 임명되신 게? 그러니까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거요. 예. 아, 아니, 그러니까 이번 비대위원. 비대위원 인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뭐 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그 맡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고 할 정도로 예. 그 정진석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힘든 결정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마찬가지로 다른 비대위원들에게도 과연 이 독배를 어떻게 마셔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 마찬가지였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매우 그렇죠. 외환이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만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게 법적인 결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처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죠. 네. 예, 가처분 신청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아마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참여하기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예.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잠깐, 예. 지금 그 혁신위 대변인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대위원으로 임명되셨어요. 이제 앞으로 예,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진 교수님. 예. 아니 이게 정진석 위원장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그 비대위원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위 대변인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 혁신위에서 최재형 위원장님과 얘기가 사전에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이 서로 상의를 하셨어요. 두 분이 상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최재형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은 우리는 혁신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에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번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때도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인선에서 이제 네. 주목받는 게 중 하나가 그 주기한 비대위원이 임명이 됐다가 사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애초에는 호남 몫으로 영입을 고려했던 분은 이용호 의원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제안을 고사하자 어제 오후쯤에 주기환 전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고 알겠다 수락을 했는데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 인선 그 번복 과정에서 용산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주기환 위원장께서 본인은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인선 발표가 난 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자기는 이 광주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난번에 왜 선거에서 이분이 한 15% 정도 얻으셨잖아요. 예, 광주시장 선거에서. 예. 네, 광주시장 선거에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기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이제 정치를 처음 해보신 분이니까 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진석 위원장께서
같이 갑시다 그랬을 때 그걸 너무 그냥 쉽게 받아들여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하지만 정작 이제 발표가 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의 추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른바 이제 친윤 논란이 이제 불거지니까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니 글쎄 그건 제가 본인의 당사자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발표가 난 다음에 이거 너무 친윤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정진석 위원장은 지역 안배와 통합과 균형을 중시한 인선이라고 했고요. 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진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주의 김상원, 정점식 의원도 친윤계로 분류되고요. 또 김병민 위원장도 대선 기간 중에 대변인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친윤 비대위다, 윤석열 캠프 확장판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저간의 사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정진석 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윤희숙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유이동 의원도 있고. 최지영 위원장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용호 의원 물론 계셨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유이동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과연 친윤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진석 위원장으로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을 다양한 분들 색깔을 골고루 이렇게 포함하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안을 받은 분들이 고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선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님 이런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 비대위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대위 목표랄까요? 아니면 원래 비대위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당이 지금까지 운영되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뭔가를 좀 모색해 보거나 새로운 대책을 찾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비대위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당의 어떤 점을 좀 혁신하려고 한다. 뭐 당장 계획이 세워지진 않았겠지만 정진석 위원장이 혹시 제안하신 것이나 지금 혁신위원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어떤 그림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당이 지금보다 더 비상 상황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해봤지만 한 개 정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갈팡질팡하는 것 정말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도 대개 선거에서 진 다음에 우리가 선거에서 진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가자라고 꾸려진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 윤리위 징계라는 것들을 계기로 그 이후에 전개됐던 상황들이 의도했거나 목표를 두고 진행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도발적이고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되어졌고 그게 또 법원으로까지 가면서 그 주호영 비대위가 무산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석 비대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당을 추스리고 당을 제자리로 잡아놓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것이고 비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비대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쏟아진 주문들도 그렇고 일단 이게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정리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3, 4차 가처분에 대한 신문이 개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에서야 4차 신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라면서 신문 연기를 요청했어요. 근데 받을 시간 충분하지 않았나요? 다른 시간? 받을 시간.
그걸 검토할 시간이요? 예. 오늘 그 전에 받을 수도 있는데 계속 안 받고 빼다가 오늘에서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느낌이. 제가 듣기에는 그건 제가 이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예. 10시 오전에 받았다. 10시 반에. 이게 추석 연휴가 끼어 있고 그래서 10시 반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여기 뭐 비대위원으로서 합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하는 비판은 뭐냐면 사건 주요 쟁점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서 의지만 있었다면 서류들을 다 수령할 수 있었다. 준비하려면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해도 그 이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자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소송 상대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 상대방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대해서 어떤 식의 비난과 비판이든 그게 무슨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 방어권이 있고 또 국민의힘도 당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의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것이든 국민의힘에 대한 것이든 뭐 비판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고 당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변호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사법부가 결정하는 거지. 예. 여기서 무슨 우리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각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대위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비대위가 또 뭔가 결정하고 논의가 진척이 되면 또 모셔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비대위의 김종혁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